네, 1월 3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1년만? 그러네요. 아, 이건 너무 썰렁했나? 네, 맞습니다. 네, 1년 만이죠. 네. 일단 오늘 주식시장, 한국시장 흐름 뭐 나쁘진 않았죠? 네네. 지금 새해에 가장 걱정했던 게 그 연말에 이제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수급들 있잖아요. 차익 거래라든지 이제 기관들 프로그램 매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쏟아지면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에서 계속 움직였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기도 했었는데 오후 한 1시경부터 해서 프로그램 그 매도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순매도 규모가 축소가 되면서 코스닥도 상승 반전하면서 상당히 개장 새해 첫 거래 이제 개장일에 뒷심이 강한 그런 모습을 코스닥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그 악재가 하나 터졌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뭐 1,800억 횡령? 네네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스닥 기업들의 그 뭐랄까 경영 관리 네. 능력 이런 것들 그 믿어도 되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네네. 그것까지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투자가 쉽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옛날에 우리 투자 대가들이 하시는 말들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게 이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슈가 있었던 그 회사에 작년 12월 28일에 이제 대주주 과세 영향 끝났으니까 다시 사넣어야지 해서 큰 돈을 거기 하나에만 딱 넣었다면 거의 새해 되자마자 오늘 폭탄 맞은 거니까 그래서 아마 오히려 코스닥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오늘 같은 날 내가 너무 한 종목에다가 전체 자산을 몰빵하는 것보다는 좀 분산을 해야 되겠구나 새해에는 그 부분은 꼭 안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농담 삼아 그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네. 오스템 임플란트 50%, 네. 동진 세미캠 50%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둘 다 그런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 진짜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결국에는 이게 금융당국에서 네네. 뭔가 이 철저한 네. 이 법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이 기업들의 그 회계 관리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기준이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만들어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네. 그래야지만 저희가 맨날 우리가 왜 선진지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많이 답답해하시고 좀 사실 짜증도 나잖아요. 박스피 맨날 이야기. 근데 한 단계 더 우리가 이제 지수가 레벨업 되려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이제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투명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첫날 일단 플러스 반전이 돼서 네. 어쨌건 1월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네. 과거에도 데이터를 보면 1월 달에는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제 세대에는 투자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종 투자 상담사라고 제가 99년도 제가 제대했으니까 2000년도 초에 제가 이제 투자 상담사 자격을 땄는데 대학교 복학해가지고 그 자격이 있어야지만 우리 이제 증권사들 지점이 많이 있잖아요. 지점에서 이제 고객분들 주문을 받으려면 그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주문을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종 투자 상담사의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뉴얼리 이펙트, 1월 효과, 연초 효과 이라는 내용이 그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1월 달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월보다는 항상 1월 달이 주가 상승률이 괜찮았더라라는 게 이제 경험이 있었고 그 항문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작년에는 내가 죽을 썼지만 올해는 내가 돈을 벌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올해는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에 증시가 좀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이제 1월 효과, 그 다음에 우리가 대형주를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개인 투자들이. 그 수급들이 주로 중소형주 쪽으로 저희가 자금을 집행하니까 중소형주 효과. 그래서 1월 달은 주로 그렇게 움직였고 과거에 가장 1월 효과에 강하게 움직였던 10년 동안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는 누가 뭐래도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헬스케어 업종이 10년 동안 1월 평균 거의
7% 전후로 움직였고요. 코스피 평균은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평균 대비해서 헬스케어 업종은 1월 달에 거의 몇 배가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1월 달은 항상 저희는 희망차게 출발은 하죠. 네. 바이오주에 대해서? 바이오주였죠. 과거에는 바이오주였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오히려 좀 꺾이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정말 엄청 빠진 게 바이오주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뭐 근데 그 1월 효과라는 거는 바이오주에 대한 뭐 JP모건 헬스케어인가요? 컨퍼런스? 그쵸, 예, 컨퍼런스. 이것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연초에는 저도 이제 연말에 그 소원을 많이 빌었거든요. 소원을 많이 빌었는데 뭔가 이제 꿈을 내가 소원을 이루려면 정말 꿈이 있는 주식, 10배거라고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10배 갈 주식, 뭔가 그런 주식들을 하는데 그런 주식들을 하려면 그냥 우리가 일반 제조업을 해가지고는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바이오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좀 많이 바뀌었는 게 헬스케어 쪽이 뭐 우리가 그 임상 3상 같은 부분 시도하다가 안 좋은 좀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몇 번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우리가 메타버스, NFT 뭐 이런 것들도 딱히 지금 눈에 보이진 않는데 바이오보다는 뭔가 근거가 있고 해외 빅테크들이 그쪽에 시도를 하다 보니까 자금들이 야 바이오 할 바는 불확실성이 비슷하다면 그쪽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금들이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작년처럼 그 바이오주가 좀 뜰 것이냐 아니면 지금 새로운 그 작년에 그 주도주로 떠올랐던 이 메타버스 NFT 이런 쪽의 주식이 1월 달에 좀 강세를 보일 것이냐 이 감을 좀 잡기 위해서 미국 시장을 지켜보면은 도움이 될까요? 미국에서 뜨는 방향으로 한국도 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개장을 할 때 미국의 이제 그 테마주들, 업종주로 어떤 업종이 올랐는지를 장시하기 전에 무수히 많이 그런 뉴스들이 도는 이유가 그 산업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라든지 NFT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고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보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로블록스 같은 그런 종목들을 체킹을 하는 거고 바이오 쪽은 뭐 백신 관련주들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루두루 제가 봤을 때는 뭐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헬스케어 업종도 지금 구간에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1월 아마 8일부터 10일 정도가 아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보통 일주일 전에 주가가 가장 화려하게 움직이는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작년 연말에 주도주였던 NFT 게임, 뭐 메타버스도 좋지만 저는 플러스해서 헬스케어 중에서도 한두 개는 가지고 이 1월 달 초에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1월 8일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1월 5일 정도 이런 시점이 예전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4, 5일 정도가 가장 불을 뿜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거고 그렇다면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에 뛰어들면 고점에 물리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게 그렇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을 저는 이제 지금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종목으로 이 지금 구간에서 생각을 당황하셨나 봐요. 갑자기 종목이 튀어. 그러니까요. 여기서 종목으로 승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때는 몇 가지 이제 공통적인 조합이 필요해요. 하나가 이제 학회 모멘텀, 여러 가지 이제 면역 항암 학회, 임상 종양 학회 이런 학회들이 열릴 때 거기 학회에 참가하는 기업들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발표하는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이제 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 산업을 밀어주는지 이 부분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딱 다음 주에 학회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리스트들이 뉴스 조회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 후보군 중에 하나가 참여하는 기업이 신테카 바이오라는 기업이 참여를 신테크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그래서 이 신테카 바이오 이름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신이 택한 바이오. 약간 느낌이 신택한 바이오, 신이 택한 바이오. 그래서 과거에 작년에 이 종목이
불을 뿜을 때 시장에서 여의도에서 별명이 신이 택한 바이오라고 불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주가는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다음 주에 있을 학회에 참여를 한다, 이 기업이. 그리고 또 하나가 정부가 이제 그 정책이 이제 여기 이 신테카 바이오가 하고 있는 쪽을 도와주느냐, 이 부분인데, 이 신테카 바이오가 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는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 신약 개발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왕래가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임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선진국으로 가서 임상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를 못 하니까 그런 신약 개발들이 멈춘 것도 제약 바이오 업종이 지난 한 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왕래를 하지 않고 후보 물질을 인공지능으로 가지고 이렇게 돌리다가 어느 물질이 가장 좀 최적화되어 있다, 그런 것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뽑아낼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은 일단 개발 비용 자체가 시행착오를 많이 안 겪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AI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을 많이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으로 지금 내놓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한번 고수분들 좀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들어가면 물리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바이오를 투자할 만한 고수분들, 배짱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신테카 바이오를 트레이딩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뭐 신테카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네네. 바이오주들 어쨌든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이제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매도 타이밍을 어떤 시그널을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면 그 시작되는 시점부터 오히려 그 학회 모멘텀은 거의 끝나거든요. 근데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학회에서 뭔가 데이터를 발표하면 그때 이제 오히려 좀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오히려 과거에 데이터를 백테스팅을 해보면 일주일 전에 주가가 가장 화려하게 움직이고 학회가 시작을 하면 오히려 주가는 슬금슬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이 저희가 녹화하는 1월 3일 월요일이니까 촬영하는 월요일에 남아있는 화수목금,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참여하는 기업들이 만약에 괜찮은 기업들 내가 있다면 트레이딩 하기엔 제일 좋은 기간이고, 여기에서 일단 한번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회 뒤에 흐름은 다시 한번 잡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도 원칙은 적용되겠군요. 그 뉴스에 팔아라. 네네. 근데 혹시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학회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뭔가 데이터나 재료가 터진다, 그러면 그때 뭐 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그냥 소소한 케이스 정도만 발표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모멘텀이 꺼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본의 그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가 기대를 이 오미크론의 확산, 이게 점점 염려가 커지면서 한국도 이제 거리두기 강화가 됐잖아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리오프닝 주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지금이 저점 매수의 구간으로 봐야 될까요? 네. 작년 연말에 아주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 또 중요한 발표가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는 좀 증가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이게 뭐 치명률, 치사율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망자 수만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그래도 이제 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지금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지금 타이밍에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런 치사율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면 제 생각에는 리오프닝 관련주는 쳐다볼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가 좀 강화가 되면서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이제 그 사업장이 조금 늘어났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나 이런 쪽은 그 적용이 안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백화점과 마트 가려면 앞으로 이 방역 패스, 백신 패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러면 당연히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는 해볼 만한 타임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마트나 백화점 같은 이런 부분들은 약간 방문자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이제 가지고 온 것은, 어쨌든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그죠?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이제 배달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죠.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골판지 상자에서 우리 많이 이제 배달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탄탄하게 앞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골판지 관련주 중에서 뭔가 하나 최근에 좀 재미있게 볼 만한 이슈가 있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온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 일단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되면 골판지 좀 수혜가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테린페이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테린페이퍼라는 회사가 있는데 기업 공개 즉 IPO를 지금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도 1월 27일 날 시장에 상장 새롭게 들어오는 것처럼 이 제지 업종에서도 테린페이퍼가 새롭게 이제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반기 때 실적이 최근에 이제 뭐 나온 게 당연히 있는데 택배 물량이 작년에도 많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아주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ESG까지 요즘 엮이면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지를 재활용해서 다시 골판지를 만드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ESG 쪽으로도 엮여 있고 그래서 괜찮은데 하나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비교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아세아제지라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아세아제지가 작년 상반기에 4,5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660억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 테린페이퍼라는 회사가 아래쪽에 이 그래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작년도에 4,200억 정도 매출액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으로 한 78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 상장되어 있는 아세아제지 대비해서 테린페이퍼의 실적이 엄청나게 크게 차이는 안 나죠. 네, 비슷하죠. 근데 지금 테린페이퍼의 IPO 됐을 때 몸값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한 1조 정도는 받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세아제지가 12월 30일 연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700억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테린페이퍼가 비싸게 상장이 되든지 아니면 아세아제지가 지금 시장에서 너무 싸게 거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혹시나 테린페이퍼가 IPO 했는데 시장에서 올라왔을 때 한 1조 정도의 밸류로 받게 된다면 아세아제지와 실적은 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데 테린페이퍼보다 절반 정도밖에 밸류에이션이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충분히 골판지 관련된 기업들한테 리레이팅, 주가 재평가를 한번 줄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가 한번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리오프닝에서 이 배달, 택배 수요가 늘어나면 골판지 업계는 앞으로 골판지는 좋아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이벤트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언택트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사실 그게 붐이 쫙 일어났었죠. 2020년도, 재작년이군요. 2020년도에 그 온라인 쇼핑몰들. 근데 사실 그 수혜받는 것 중에는 어차피 택배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이게 우리가 사실 그렇게 인기 있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 수급이 별로 안 나가니 인기가 없었던 건데 이제 새로 IPO가 이 테린페이퍼가 되면서 뭔가 관심을 시장에 받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트레이딩 기회가 이제 생기는 거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사이즈는 비슷한 회사가 1조로 평가받는데 야 이거는 너무 싼 거 아니야. 왜냐하면 시장에 올해는 작년대 대비해서 훨씬 더 이제 성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희소성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뭔가 이벤트 트레이딩을 할 것을 찾으려고 많은 돈들이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그렇죠. 그 상장 시총 대비 삼성 엔지니어링의 가격이 싸냐 비싸냐 이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쭉 지금 이제 상장되는 기업들이 이제 원래 많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이제 피어 그룹 대비해서 우리가 애플 투 애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제 사과는 사과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생길 텐데 하나 기억해 두실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예전에 아마 대표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현대중공업 상장과 관련해서 저한테 이 815에서 질문을 한번 주신 적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현대중공업 상장에 대해서 좋게 내용들이 많았는데 저는 조금 안 좋게 그때 약간 말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815 예전에 녹화 방송 아마 보시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IPO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유상증자다. 이거는 그렇죠. 돈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기존의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내용이다. 왜냐하면 작년도 우리 코로나 초기처럼 유동성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상황이면 괜찮은데 지금은 금리가 이제 약간 올라가는 상황에서 타이트하게 돈줄을 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중에 대여급이 들어오면 돈을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른 주식들을 팔아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수급적으로 상당히 불리할 수 있고 이건 상당히 기존에 있는 주주들은 우리 주식시장에 이미 몸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리한 이슈다. 그래서 1월 27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올 때 대형주 2차전지 관련된 ETF의 대형 그 2차전지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주가가 그걸로 인해서 수급적 이슈로 많이 빠지면 기회가 되겠죠. 당연히 그때 기회가 되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좀 사이즈가 2천억대 3천억대 즉 2차전지 ETF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편입 안 돼 있는 그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온다고 해서 영향을 별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난 연말에 공시가 하나 난 기업 중에 TCC 스틸이라는 회사가 공시를 하나 냈습니다. 700억, 800억대의 설비 투자를 하겠다고 공시를 냈는데 그 공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 원통형 배터리가 캔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캔을 만드는 니켈 도금 강판이라는 소재를 만드는 거기에 뭔가 고객사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상당한 규모를 공시 투자를 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은 시가총액이 지금 2, 3천억 정도밖에 안 하는데 충분히 앞으로 전방 고객사한테 물량을 받았고 근데 수급적으로 이슈가 없고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뭐 2차 전지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두시는 게 훨씬 지금은 좀 유리하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리오프닝,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리오프닝주와 관련해서 아직은 좀 매수 타이밍으로 보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사셔도 되는데요. 저는 사셔도 된다고 생각되고 다만 워낙 지금 다들 좀 실적이 별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사되 조금 저는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해도 오히려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리오프닝 중에서도 저는 오히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뭐 저평가됐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늘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심이 없지만 충분히 거기에서도 한번 기회가 나올 만하니까 한번 이 상장 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자동차 네. 산업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 섹터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이 리오프닝 우리가 얼만큼 활발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공장이 돌아가는 것도 있고 차 뭐 구매라든가 쇼티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말씀하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소재단 작년에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잖아요. 네. 올해도 그 역할을 할 것이냐 좀 기대감이 컸었죠. 네네네. 그럴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흐름은 별로 안 좋았단 말이죠. 네네,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일시적인 현상 아니면은 또 그런 증시에는 격언도 있다면서요. 작년에 좋았던 것이 올해도 좋을 수는 없다. 네. 그게 제일 고민거리죠. 근데 가장 뭔가 편안하게 사실 성장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2차 전지가 맞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적 이슈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1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될 때 가장 불리할 수 있는 업종이 바로 2차 전지 섹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급적 이슈만 끝나면 다시 제가 봤을 때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수급적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굳이 우리가 2차 전지 쪽으로 너무 많이 비중을 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가 2차 전지를 하더라도 2차 전지 ETF 보면 이제 종목 리스트를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그 ETF에 편입하는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 외에 좀 약간 중소형주 쪽, 사이즈가 작은 쪽, LG 에너지 솔루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종목, 그들 쪽으로 2차 전지 쪽은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관심을 두셨다가 이 수급적 이슈가 끝나면 그때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양극재 쪽은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볼장 다 봤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속상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그 올라갈 수 있는, 뭐라 해야 되나, 룸이 클 수 있는 쪽은 저는 이제 음극재 쪽을 좋게 보고 있고요. 뭐, 나노 신소재라든지 대주전자재로 이러한, 음극재 쪽을 훨씬 더 좋게 보고 있고, 또 하나 좋게 보는 쪽은 이제
당연히 이제 수명이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액이라든지 이런 첨가제들 이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쪽은 시가총이 아직 2천억, 3천억대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가장 큰 2차 전지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유미 그 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또 E&D라는 회사랑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앞으로 또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E&D, 그다음에 캠트로스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그러한 이제 좀 첨가제들을 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그 시가총액이 2천억, 3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뭐 LNF, 에코프로, BM 뭐 이런 우리가 이미 다들 알고 있는 기업들은 이 시가총액이 조 단위로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올해는 2차전지 쪽에서 뭔가 좀 센 시세가 나온다라면 음극재 쪽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제 좀 2천억, 3천억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첨가제 쪽, 예, 이 배터리 성능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래서 음극재 쪽과 관련해서 오늘 좀 그런 사고가 터졌지만 최근에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게 동진 세미캠이었잖아요. 네. 근데 동진 세미캠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기반으로 어떤 수익을 올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좋은 그 뭐랄까 오더가 떨어진 거잖아요. 이제 네, 외국에서. 네.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 집중적으로 2차 전지 소재를 이제까지 잘 해오던 회사들이 나은 것인지, 네. 아니면 이렇게 반도체를 기반으로 동진세미캠처럼 추가적인 사업 분야를 2차 전지 쪽으로 확장하는 기업들이 요즘 나오잖아요. 네, 공시하고. 네. 이런 기업들이 안정적인 매출 플러스 이걸로 해서 더 우리가 투자의 대상으로 좋게 봐야 될지.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후자가 진짜 그게 되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본업이 있고 본업에서 성장의 모멘텀이 하나 더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다시 이제 재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뭐 동지세미킴이라고 표현을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 갑자기 나는 괜찮은데 왜? 갑자기 제가 미치게 되죠. 왜 안 좋은 이슈가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는 원래 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소재, 대표적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포토레지스트라는 이 노광이라든지 포토 공정에서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이 사용되는 그 소재가 있는데 그 포토레지스트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학 소재를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뭔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도 새롭게 진출하면 잘할 수 있는 그런 후보군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진입 장벽을 뚫기가. 왜냐하면 2차 전지라는 부분은 우리 배터리는 자동차에 탑재가 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폭발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렇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통과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되면 이건 상당히 주가에 상당한 이제 폭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비철 관련된 기업들 있죠. 고려아연, 포스코 이런 회사들이 재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고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뭘 진출하죠? 동박이라는 부분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누가 일진 머티리얼즈가 하고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하고 있는 동박이라는 부분에 고려아연이 진출한 이유가 그러한 쪽에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면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출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려아연이 거기에서 제대로 성공해서 된다.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 진짜 아연만 재련해서 하는 거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 기업 고려아연은. 그렇죠. 성장성이 딱 이렇게 딱 있고 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금이라든지 은이 부산물로 이제 재련했을 때 나오거든요. 금과 은 가격이 상당히 좋을 때 한 번씩 고려아연이 움직여요. 그거 외에는 고려아연을 시장에서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이 동박 사업에 진출을 이제 했는데 잘 되면 거기서 상당히 이제 프리미엄을 받아서 주가가 한번 터질 수 있는 올해 한 해 잘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려아연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기업들이 후보군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2차 전지 소재 대장주 역할을 했던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하기보다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듯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도 있고 하니 네. 오히려 이제까지 그 새로 진출하지만 이제까지 ETF에 포함되지 않았던 네네네. 그런 어떤 신규 2차 전지 소재주들 네. 이쪽에서 뭔가 방법을 찾는 게 낫다. 네네. 그리고 이 시가총액이 2천억, 3천억 정도 사이즈로서 수급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 그리고 뭐 TCC 스틸, E&D,
말씀드렸던 캠트로스 이런 기업들이 딱 사이즈가 그런 수급적으로 괜찮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어쨌건 1월서부터 미국의 그 연준의 테이퍼링은 아주 급격하게 과격해지잖아요. 네. 예, 그런데 또 그러다 그게 끝나면은 금리 인상이 또 바로 시작되는 거 아니야? 3월달 FOMC 회의에서 이런 걱정도 좀 있고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효과를 기대할 만큼의 우리 상승 모멘텀이 있나요? 네. 시장에? 네네.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예전에도 나왔을 때 이제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어려운 공식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산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이제 분모에 있는 저 R이 문제인 거죠. R이 이제 금리입니다. 저게 이제 올라가면 왼쪽에 있는 PV라는 기업의 가치, 기업의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R이 올라가는 것보다 G라고 하는 그로스만 더 나와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이 장사를 하는데 이자 비용보다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자 비용보다 훨씬 잘 벌면 성장에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기업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자 비용 부담이 꽤 큰 기업들 그 영업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고정 투자 비용이 많아서 이자 비용이 부담이 많은 기업들은 금리 상승 구간에서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과감하게 그냥 쳐내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원래는 투자 종목들을 고르기가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예 미리 제외할 거는 미리 딱 제외를 시켜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제외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방금 이제 그로스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로스가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뭔가 왠지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거기가 바로 메타버스,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새로운 IT 디바이스, AR 그 애플 글라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XR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이제 신규 이제 기기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을 하고 성장률이 상당히 성장률 측면에서 크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서 관심을 두시면 충분히 모멘텀으로서 1월달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자꾸 이거 딴지 거는 건 아니고요. 1월 효과. 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1월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1월 달에는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다라고 본다면 네. 그 얘기는 2월서부터는 그럼 또 빠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1월 하순 정도에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쪽집게 도사를 원하시는군요. 대표님께서는. 아니, 그냥 흐름을 우리가 네네.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앞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네네네. 과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제가 여의도의 이제 분위기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 2023년부터 그 주식에 대해서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세 부과가 그렇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저랑 같이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 그 선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야, 내년도가 아니라 올해 벌 때 바짝 벌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쨌든 똑같은 번을 벌었는데 미국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야, 벌어봐도 거기에서 세금을 내가 많이 내야 되니까 미국 주식 나 하기 싫어. 그런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똑같은 케이스가 내년에 우리나라도 이제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적어도 올해 많이 벌어야 된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올해 무조건 많이 땡겨야 된다. 그래서 중소형주들 쪽에서 수익률 게임이 되게 화려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어차피 땡겨놔봤자 세금으로 내가 많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선수들이 원래 종목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고, 그러면 이제 시점이 어디에 집중이 될 건데 1, 2월 달이 상당히 화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달에 테이퍼링이 끝나면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절반 정도의 확률로 3월 달 끝나자마자 금리 인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거의 그렇죠. 40%에서 50% 정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저러한 R에 대한 공포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3월 달부터 할지 6월 달부터 할지 모르기 때문에 1, 2월에 최대한 땡겨야 된다라는 것이 시장 선수들 사이에 지금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만약 1, 2월에 생각보다 개별 종목 단위든 어떠한 테마든 많이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그 올랐는 것을 안 챙기고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선수라고 하는 건 네. 보통 이제 그 고액 투자자들. 네. 네. 고액 투자자들을 얘기하시는 거. 네. 갑자기 경주마가 떠올라가지고. 네. 고액 기수. 투자자들. 예. 네. 그렇다면 이 고액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뭔가 흐름을 만드느냐 아니면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곳에 집중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흐름을 키울 것이냐, 자기가 직접 만드느냐. 우리는 그 눈치를 보면서 이제 거기에 우리는 올라타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제 같은 우리 개미들은 예, 개인 투자자들은 딱 보고 야 이게 1, 2월 달에 주도 테마일 것 같아요. 그랬으면 거기에 빨리 눈치 빠르게 이제 올라타야 되는데 뭐 2월 달 거의 끝물에 올라탄다거나 이러면 이제 또 고점 네, 고점에 이제 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개장 초 이때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마도 1, 2월 달 강하게 시세가 주도할 가능성이 후보군들이라고 압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CFD 계좌라고 예, 많이들 CFD. 들어보셨을 겁니다. CFD 계좌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 계좌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 2, 3억 정도를 내가 레버리지를 땡겨서 쓸 수 있다면 CFD 계좌 같은 경우는 1억이 내가 시드가 있다면 한 10억 정도를 확 땡겨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같으면 1, 2월 달에 엄청나게 화려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레버리지가 많이 되는 계좌를 내가 이용해서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대부분 선수들이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수급을 1월달 지금부터 1월 3일부터 1, 2월달 사이에 외국인들 수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 수급을. 왜냐하면 이 CFD 계좌 쪽으로 거래하는 것은 개인 투자 쪽으로 기관들로 잡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걸로 잡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에서 한 번씩 오늘 제가 그 시간이 됐으면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외국인들이 시가총액이 이제 전 종목 시가총액이 거래소에 다 나오거든요. 우리 증권거래소에 가면 전 종목 장이 끝나면 시가총액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산 금액이 전 종목 중에서 외국인들이 산 금액이 딱 나와요. 그러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산 금액을 딱 나누면 그게 저는 이제 매수 강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시총 대비해서 얼마나 강하게 샀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딱 리스트를 정리해서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 중에서 상당히 강하게 매수 강도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순수한 우리 노랑머리가 아니라 검은 머리 저처럼 새까만 검은 머리에 CFD 계좌의 가능성이 높고 그들이 시장의 테마를 만들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월 초부터 해서 외국인의 그 수급에 들어오는 포착되는 종목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2월 달은 이미 늦고 1월 달 지금부터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이 안에 시작되는 왜냐면 그때 올라타야 그래도 덜 그렇죠.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대표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한 번 더 나와서 지금 외국인들이 CFD 계좌로 추정되는 쪽이 어디로 지금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나중에 한번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하시죠. 네, 한번 우리 저 작가하고 제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네네네.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될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별 종목 장세라고 네네네. 또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특정 종목이 오르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섹터 자체가 움직이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될지 만약에 앞으로 떠오르게 되는 어떤 주도주에 올라타기 위해서라면 네. 어디에 더 주목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유리한 건가요? 저는 한 종목 하나가 시세를 아주 강하게 이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1월 달에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8.15에서도 거론이 됐겠지만 CES라는 행사가 지금 조만간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CES. 네. 제가 이 발음이 안 좋죠. 신테카도 안 좋았는데. 자, CES라는 네. 그래도 항상 이 낯선 단어가 들리니까 네네. 또 신선한 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AR, VR 기기 새로운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LG 에노텍만 가지는 않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그렇죠. 보면 LG 에노텍은 대장주입니다. 지금 보시면 누가 뭐래도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움직이고 강해요. 근데 그 LG 에노텍 외에도 그 애플의 글라스, 뭐 AR 기기 이러한 종목, 이러한 기기들에 들어가는 우리 IT 하드웨어 관련된 부품 기업들이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밸류체인은 우리나라에 많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LG 에노텍이 있고 그 다음에 더구전자라는 이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더구전자. 그 더구전자도 이제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대형주는 LG 에노텍이지만 작은 종목으로는 더구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노텍하고 같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라는 옛날에 그 페이스북. 예,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이번에 앱 인기 연말에 1등 했잖아요. 예. 뭐 선물을 많이 하니까 그 앱을 많이 이제 깔고 하니까 1등을 했는데 올해는 퀘스트 3 그래서 퀘스트 3가 제가 발음에 영어 끝에 3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요. 발음에 신경 쓰다 보니까 한글로 했는데 3가 출시가 됩니다. 아니 3는 또 너무 혀를 굴리셨어. 그런가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FPCB, 이제 FPCB라는 게 뭐냐면 F가 플렉스블입니다. PCB는 인쇄 회로 기판, 그러니까 연성 회로 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은 사이즈가 작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무수히 많은 부품들, 공간이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딱딱한 변성 PCB가 아니라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연성 PCB가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이 얼굴에 착용하는 AR, VR 기기도 작잖아요, 사이즈가. 뭐 우리 컴퓨터처럼 자동차처럼 크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제한된 공간 안에 다양한 반도체 칩이라든지 뭐 안테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면 이 PCB 기판이 휘어져야 됩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회사 중에 대표적으로 뉴프렉스라는 회사가 이 FPCB를 이 오큘러스 퀘스트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는 3가 나오면서 거기에 성능이 좋아지면서 단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Q도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려면 당연히 그 기기를 이제 사는 사람들 당연히 늘어날 거니까 P와 Q가 동시에 늘어나는, 그래서 이 테마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모멘텀을 보고 수급을 보고 같이 전반적으로 그 섹터가 움직이는 쪽을 오히려 좀 더 파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있게 되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JP모건 네네네.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이 CES, 네네네. 요거와 관련된 것들이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근데 사실 작년 말서부터 그 말씀하신 FPCB? 네네. FPCB 회로 기판에 대해서는 네네네. 지금 계속 주가가 상승이 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거에 대한 선반영,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설명이 살짝 이제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PCB 기판은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초록색 기판 있죠.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뜯었을 때 이렇게 납땜 이렇게 하는 납땜 막 거기에 여러 가지 부품들 소자들이 막 박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PCB라고 하고 네.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라오고 있는 우리가 반도체 기판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그 반도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이거 조금 뭐 또 용어가 나오는데 반도체 칩을 패키징하는 기판입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그 고사양 반도체를 패키징할 때 그냥 이제 반도체 우리 PCB 기판, 초록색 기판에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고성능 반도체 기판을 붙일 수는 없거든요. 중간에 하나의 기판이 더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심텍,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관련된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 제가 이야기한 방금 FPCB는 요 밑에 있는 초록색 기판인데 요게 휘어지는 그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든 그런 작은 곳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기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 인기를 끌수록 이거에 대한 그게 이제 더구전자? 그게 이제 뉴프렉스. 뉴프렉스. 더구전자는 카메라 쪽.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반도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심텍,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이런 기업도 이제 많이 올라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좋으실 거고, 없으신 분들은 이거 언제 내가 이거 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들어가면 고점 물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쪽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들만 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가 이제 VR 기기 같은 것들을 이런 거 만들면 엄청난 이제 고성능 그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 당연히 이제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이제 기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판의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HDI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하이 덴시티라고 하는데 고밀도 이제 기판인데 주로 우리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중국 애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 삼성전기, 뭐 대덕전자 이런 회사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 HDI 기판에서는. 대신에 그 HDI 기판에서 철수를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성능 기판, 플립칩, 뭐 BGA, 플립칩 CSP,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고성능 이제 휘는 반도체 기판, 반도체 기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판 쪽은 중국 애들이 아직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쇼티지예요. 그러니까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은 업황은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좀 좋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이 혹시라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좀 이 1월 5일 날 그 F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데 시장에서는 의사록에 당연히 매파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아니 우리 3월 달에 테이퍼링 종료되더라도 급하게 금리 인상할 생각 없는데라는 문구 회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매파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 또 한번 약간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반도체 기판 관련된 그런 3인방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럴 때가 이제 한번 또 싸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1, 2월 달 어쨌든 고액 투자자들이 확 돈을 벌고 싶은 그 욕구를 어떤 식으로 시장에 불을 지피느냐 그 힌트를 찾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건데 결국은 뭐 공매도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결국 그 회사에 혹은 그 시장이 어떤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때 공격하잖아요. 공매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호재가 나와야 주가를 띄우는 어떤 스타트가 시작이 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결국 CES 여기에서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많이 그 사용하시는 이제 우리 그 FN 가이드 퀀티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연말에 뭐 했겠습니까? 집에서 이제 뭐 어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제가 한번 돌려봤거든요. 우리 그 산업 분류가 이제 그 26개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클 업종들을 제가 이제 돌려서 뽑아보니까 IT 하드웨어가 30% 이상 올해보다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좋아질 기업으로 몇 개 나오는 업종 중에 IT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IT 하드웨어가 바로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외 주식도 공고를 드리는 게 메타버스가 앞으로 시장이 커진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컨텐츠는 사실 뭐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뭐 유니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디바이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제품을 잘 만들죠. 그리고 그 부품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올해죠, 그죠? 작년 대비해서 올해 IT 하드웨어 업종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거의 50% 가깝게 작년 대비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펀더멘탈도 좋아지고 뭐 충분히 한번 올해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메타버스와 관련한 그 관련 기기 부품이 됐던 뭐 제품에 관련된 그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어디가 있는 건가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카메라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LG이노텍, 더구전자, 그다음에 뭐 그 MC넥스 같은 거는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그런 기업들이 될 거고, 우리가 이제 이게 또 기술 이야기라는데 TOF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너무 저를 높게 보셨군요. 대표님도 이제는 충분히 그런 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부럽습니다. 네네. 이게 TOF라는 게 뭐냐면 그 빛을 쏴가지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제 측정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HMD 우리 XR 기기들에 많이 이제 앞으로 탑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TOF도 주로 하는 기업이 이제 나무가라는 관련된 기업. 나무가? 네, 나무가. 이름 독특하죠. 그러니까 독특해서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이런 걸 만드는 네네네. 곳이었군요. 3D 센싱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또 나무가 관련된 기업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VR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 당연히 FPCB 관련된 말씀드렸던 뉴프렉스 이런 기업들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그 CES에서 또 CES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 또 그 자율주행 이야기도 또 그러게요. 그래서 네. 원래 자율주행이 네. 그 12월 달에 좀 불을 뿜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또 전장 쪽에 카메라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전장이면 이제 자동차 쪽이죠. 전장 쪽에 카메라를 많이 하고 있는 관련된 기업들의 시장에서는 관심을 또 많이 두고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뭐 MC넥스니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조금 뭐 리스키하긴 하지만 저는 다른 기업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세코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세코닉스. 네, 세코닉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물론 MC넥스라는 기업이 거의 시장에서는 거의 전장 관련된 기업에서는 탑입니다. 매출도 조단위 매출이 나오고 있고 시가총액도 크고요.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 기업은. 근데 세코닉스라는 기업은 옛날에는 유명했습니다. 옛날에 유명했는데 한동안 이 카메라 쪽이 너무 이제 레드 오션 되면서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적자도 이어지고 힘들었는데 최근에 이 세코닉스라는 회사가 전장 쪽으로 진출을 했고 MC넥스가 고사양 쪽으로 전장 쪽으로 하고 있다면 약간의 이제 그 아래쪽 단은 세코닉스라는 기업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밸류에이션을 리서치 보고서들을 좀 뽑아보면 예를 들어서 MC넥스가 한 15배 정도로 이익 대비해서 퍼가 이미 15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면 이 세코닉스라는 기업은 7배, 8배 정도 수준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본업에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 해서 잘 되고 전장 쪽으로 새롭게 이제 신사업이 잘 된다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7, 8배 정도에서 한 10배 정도는 충분히 간다. 그러면 7, 8배에서 10배가 가면 적어도 한 30% 정도의 업사이드는 나오거든요. 최소 일단은. 그러면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이 눈높이가 어느 정도에 맞춰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30% 정도 수익률이면 꽤 주식 투자하면서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종목에 몰빵하시라는 게 아니라 전장 쪽에 공부를 하실 때 이 세코닉스라는 좀 작은 기업도 뭐 관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현대모비스와 관련해서 약간 이슈가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떤 루머가 하나가 돌았어요. 지난해 연말에 루머가 세코닉스가 현대모비스 향으로 수주를 많이 받았었는데 취소된다. 뭐 이런 루머가 한번 돌았었는데 바로 회사에서 이제 대응해서 이제 이거는 뭐 악의적인 루머고 그런 내용 전혀 없고 현대모비스 향으로 우리 잘 되고 있다. 그런 루머가 나오면서 장중에 아래꼬리 좀 달면서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MC넥스 대비해서는 약간 그런 아직 이제는 막 커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감안하시되 한번 충분히 공부해볼 만한 자율주행 쪽의 카메라 쪽의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 밸류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네. 얘기할 때 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확인된 것들을 얘기해 주시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네. 지금 이렇게 보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보시다가 네. 이거 뭐야 많이 올랐네 이러고 또 겁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코닉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직 주가의 움직임이 MC넥스가 이렇게 됐다면 세코닉스는 이렇게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조금 MC넥스에서 추가적으로 전장향으로 카메라 관련해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직 덜 오른 세코닉스 한번 공부해 보셔도 괜찮다. 최근에 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또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작년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 네. 좋다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다 고점에서 물리신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지금은 좀 가능한 한 되게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혹은 소외돼 있지만 나중에 좀 뜰 것 같은 이런 기업들 섹터를 이제 많이 원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유망한 섹터 말고 네. 지금 정말 뭐 아까 리오프닝 같은 뭔가 완전히 소외받고 있지만 올해 그래도 언제 한 번은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물론 이제 2차 전지는 다들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워낙 그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대해서 상장할 때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LG 에너지 예, 그렇죠. 현대중공업과는 조금 다른 약간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차트를 한번 제가 이제 그려온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작년에 우리 8월 달에 한참 이슈가 있었던 카카오뱅크 그렇죠. 상장했을 때를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음영으로 칠해온 건데요. 그때 저점이 한 5만 원 정도가 되고 한 2주 동안 주가가 세게 달리면서 94,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뭐 얼핏 한 80%, 90% 정도 단기간에 저 대형주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보다 훨씬 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오늘 모 증권사에서는 적정 시가총액 100조라는 보고서를 아예 내놓고 쓰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 2등으로 등극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기관들 그 그래프 제가 가져왔습니다. 상장했을 때 이때 2주 동안에 기관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했는지 보시면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좋아서 산 게 아니라 덩치 큰 기업이 들어오니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저거 편입 안 하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편입 안 하면 내 목숨이 위태위태. 야, 너 적어도 편입 안 하고 지수하고 괴리 벌어지면 너 옷 벗어.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계적으로 담아야 되는 수급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분명히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슈팅이 한번 짧게 상당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카카오뱅크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런 케이스를 한번 염두를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저 모습처럼 LG 에너지 솔루션도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슈팅이 있다. 상장 후에. 왜냐하면 70조 정도로 공모가 밴드 상당 기준으로 60조에서 70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100조 이상의 시세가 진짜로 나올 수도 있다. 근데 100조짜리가 들어오면 그만큼의 비중을 무조건 담아야 되거든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 기간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 외국인들도 같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카카오뱅크 때와 같은 저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 차트에서 보듯이 대신 또 잘못 들어가면 다시 고점을 찍고 원점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밍 언제 들어갈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이게 너무 좀 늦게 들어갔다면 오히려 또 고점에 물려서 엄청 고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상장하는 첫날에 잡을 수 있으면 일단 빨리 올라타는 게 제일 그치. 좋겠죠. 근데 네. 이제 또 뭐 어떤 분들은 이게 과연 정말 오를까 말까? 이거 구경 지켜보다가 그쵸. 네. 뒤늦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네. 있어서 네.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과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생각과는 다를 경우에는 빠른 손절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뒤늦게 탄 것 같은데 기관과 외국인이 이때도 보시면 8월 말이 끝나자마자 기관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수급이. 그리고 주가도 원위치 왔습니다. 근데 내가 애매한 시점에 들어간 것 같은데 열심히 사던 기관 외국인들이 오히려 안 사기 시작한다. 점점 줄어드는 때면 주가 탄력은 당연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요 구간일 거거든요. 당연히 위에 여기 있는 구간. 네. 9만 원 전후에 있을 때. 그때 기관들이 8월 달에 상장했을 때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덜 탄력적으로 살 겁니다.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과감하게 그때 내가 샀는 가격에서 미련이 두더라도 일단은 한번 자르고 다시 타이밍을 잡는 게 맞겠죠,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1월 달 정말 그 LG 에너지 솔루션 이 상장 이후에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도 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네. 하여튼 역동적인 전후로 뭔가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를 바라야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그리고 특징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하여튼 자신의 성향과 잘 맞춰서 하여튼 잘 자신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을 때는 빠르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좀 시나리오 고민을 좀 미리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도 마지막 인사 좀 인사하시고 이제 안 나오시게?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뭐 워낙 드문드문 나오다 보니까 네. 이 기회를 빌려서
저희 8.15 지금 뭐 그 로고가 빨간색으로 8.15 이렇게 나가잖아요. 오늘 개장 첫 거래일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빨갛게 다행히 물들어서 이제 끝났는데 우리 8.15를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올 한 해 내내 계좌가 빨갛게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뒤에 말을 왜 빼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네네. 프라임 센터 놀러 오세요, 이거? 차마 제가 좀 친해지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차분하게 휴식 취하시고 또 활기찬 내일 아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